대마도는 조선 땅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장에서 일본 방위성 현직 관료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150년간 숨겨온 일본 메이지 정부 극비 문서를 직접 꺼내들었어요. 일본 대표단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 세계 생중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사흘 전 일본은 이지스함과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독도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어요. 세계는 한국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은 72시간 동안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30년간 미국한테 거짓 정보를 줬다는 증거까지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했을까요?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렸어요. 독도 영유권까지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역습 준비였어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 기술력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캐럴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나토 해양안보센터에서 15년간 동아시아 해역 분석을 담당해왔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 잠수함 추적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까지 수많은 긴박한 상황을 지켜봤죠. 하지만 2025년 12월 그날 밤 제가 목격한 일은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통합감시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조용한 시간대였죠. 그런데 갑자기 동해구역 모니터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일본 사세보 해군 기지에서 대형 함정 3척이 동시에 출항한 겁니다. 처음엔 정기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매달 이맘때쯤 야간 기동훈련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항로가 이상했습니다. 3척 모두 동해를 향해 일직선으로 항진하고 있었어요. 목적지를 계산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도였거든요. 선두 함정은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였습니다. 2007년 취역한 7,700톤급 최신의함이죠. 뒤따르는 건 호위함 시라노이와 잠수함 소류였어요. 소류급 잠수함은 스털링 엔진을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이 최정예의 3척을 한꺼번에 움직인 겁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장 안데르센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일본 함대가 독도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구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데르센 대령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한국 측에 통보했나? 아직입니다. 먼저 확인하려고요. 한국 해군에 즉시 연락해. 뭔가 이상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분명히 일본 함대가 자국 영토로 접근하고 있는데 한국 해군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위성 화면에는 부산 해군 기지의 함정들이 그대로 정박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동료 분석관 소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이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이 주한대사를 소환하는 외교 갈등까지 벌어졌잖아요. 새벽 5시가 넘어가자 일본 함대가 독도 동쪽 50해리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국제법상 영해는 12해리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까지입니다. 아직 영해 침범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무력 시위였어요. 3척의 함정이 부채꼴 대형을 갖추고 천천히 독도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상자위대가 다케시마 인근 해역에서 정기 해양조화 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일본 고유 영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정기 훈련이라고요?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동원한 정기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 놀라운 건 다음 소식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산나의 일본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릴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취임 당시부터 강경 우파로 분류된 인물이었어요. 그녀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측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도 없고 국방부 성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외교부 대변인 논평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이번엔 물러서는 건가? 일본의 준비가 워낙 철저해서 대응을 포기한 건가? 오전 8시가 되자 상황실에 나토 회원국 연락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까지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동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반도체 공급망의 70%가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미국 연락관 빈센트 대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캐럴, 한국이 왜 저러는 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국답지 않아요. 설마 정말 포기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일본의 압도적인 준비에 밀려 백기를 든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는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거였습니다. 해가 뜨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함대가 독도영해선 바로 앞까지 접근한 거예요. 정확히 12해리 지점이었습니다. 국제법상 영해는 12해리거든요. 0.1해리만 더 들어오면 명백한 영해 침범이었어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거리였죠. 일본이 의도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스함 아타고의 레이더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SPY-1D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탐지 거리만 500km가 넘습니다. 동해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이죠. 그 레이더가 독도를 정조준하고 있었어요. 호위함 시라누이는 독도 남쪽 해역에 자리 잡았고 잠수함 소류는 수심 200m 아래로 자망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완벽한 3면 포위였어요. 오전 9시 일본 방위성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금일 훈련은 이틀간 계속될 예정이다. 인근 해양 환경 조사가 목적이며 어떤 도발적 의도도 없다. 저 나왔어요. 해경 조사요? 7,000톤급 이지스함으로요? 엔진 잠수함까지 동원해서요? 어느 나라가 환경조사에 최정예의 전투함을 보냅니까? 정말 이상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기지의 세종대왕함은 그대로 정박해 있었고 해경 함정조차 출동하지 않았어요. 독도 경비대원들마저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코앞에 일본 투함 3척이 떠 있는데도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요. 나토 상황실에서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 연락관 뒤풍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정부가 마비된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쿠데타라도 난 건가요? 독일 연락관 슈미트 대령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은 독도 문제에 목숨 거는 나라잖아요. 2012년에 대통령이 직접 독도 방문했다가 일본이랑 외교전쟁 벌인 나라예요. 저도 똑같은 의문이었습니다. 2008년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했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큰 시위가 벌어졌는지 기억하거든요. 서울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였었어요. 일본 대사관 앞은 매일 인파로 북새통이었고요. 그런 나라가 실제 함대 도발에 이렇게 조용하다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지지합니까? 찬성 67%, 반대 18%, 모름 15%. 일본 국민 3분의 2가 이번 작전을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폭등했어요. 취임 당시 38%였던 지지율이 하루 만에 54%로 뛰어올랐습니다. 16%포인트 상승이요. 정치적으로 대박을 친 거죠. 일본 언론들은 앞다토 총리의 결단력을 칭찬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하나면 톱으로 다뤘어요. 역사적 영토 회복의 첫걸음이라고요. NHK는 특집 방송까지 편성했습니다. 패널들이 나와서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줄줄이 읊었어요.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국제 여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 사실상 영유권 포기 시그널인가. 기사 내용은 더했어요. 한국이 24시간 넘게 대응하지 않는 건 외교적으로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법적으로도 시효 지배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BBC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반응은 일본의 역사적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국 투파원은 서울 현지 분위기도 전했어요.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미국 연락관 빈센트 대령이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30분마다 전화가 와.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어. 국무부는 한국 편 들어야 하나 일본 편 들어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고 동맹국 둘이 싸우니까 미국도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확실히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오후 3시 일본 외무성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내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긴급 안보회의에 참석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다. 30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준비했다.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해석, 과학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이걸 누고 있었던 거예요. 독도 문제를 국제 무대로 끌고 나와서 전 세계 앞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일본의 각본대로야. 한국은 함정에 빠졌어. 국제회의에서 300페이지 백서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무력감이 아니라 여유였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72시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나토 본부 숙소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브뤼셀 회의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나올까? 설마 300페이지 백서를 빈손으로 상대하려는 건 아니겠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목격할 장면이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충격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장. 저는 새벽 6시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시작인데 벌써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CNN, BBC, 알자지라, NHK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다 모였어요. 독도 문제가 이렇게 국제적 관심을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장 앞쪽에 일본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외무성 모리야마 심의관이 선두였어요. 그 뒤로 보좌관 6명이 따랐는데 손에 든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캐리어 4개에 노트북 가방 10개. 무슨 이사 온 것 같았어요. 저들이 읽기 준비한 300페이지 백서가 저 안에 들어있겠구나 싶었죠. 반면 한국 대표단은 초라했습니다. 외교부 이서연 국장이 보좌관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손에 든 건 얇은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것 봐. 한국은 준비도 안 하고 왔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0페이지 백서를 서류 가방 하나로 어떻게 상대겠다는 건지. 오전 9시 정각.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아시아 해양 안보에 관한 긴급 안건을 다룹니다. 일본 측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뒤에서 보좌관들이 대형 스크린 3개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모리야마의 첫 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거대한 지도가 떴습니다. 17세기 일본 고지도였어요. 붉은 원으로 표시된 섬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1667년 작성된 은주시청 앞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1877년 메이지 정부 문서였습니다. 태정관 지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를 관할했다는 행정 기록이라고 모리야마가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쏟아졌어요. 1905년 시마네현 편입 고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까지. 모리야마는 마치 대학 강의를 하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효과, 전문가 인터뷰 영상까지. 분명히 수개월간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40분이 지났을 때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논리가 생각보다 탄탄했거든요. 물론 한국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각국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메모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 대표는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중립을 지키던 스위스 대표까지 일본 측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슬쩍 쳐다봤어요. 이서연 국장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저건 자신감인가 아니면 체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리야마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낡은 문서 하나가 떠서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11호입니다. 한국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문서죠.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석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독도가 아니라 석도요. 이 석도가 현재의 독도와 같은 섬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모리야마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역사적, 법적, 과학적 근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본 대표단은 물론이고 몇몇 유럽 국가 대표들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봤어요. 이서연 국장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 하나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옆에 앉은 빈센트 대령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완전 망했어. 저 퀄리티를 어떻게 상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이 1라운드를 완벽하게 가져간 것 같았거든요. 회의장 뒤편에 설치된 실시간 여론조사 화면이 업데이트됐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참관인들이 투표한 결과였어요. 일본 주장이 타당하다 61%, 한국 주장이 타당하다 22%, 판단 보류 17%.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일본 대표단 쪽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이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회의장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안타까움 섞인 시선이 느껴졌어요. 영국 BBC 기자가 옆 동료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왜 온 거지? 창피만 당하러 왔네. 그때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는 아까 그 얇은 서류 가방만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그녀를 주목했어요. 도대체 저 빈손으로 뭘 어쩌겠다는 걸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조절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일본 측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매우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문서로 다투러 온 게 아닙니다. 이서연 국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차분하지만 뭔가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72시간 전부터 기록된 진실을요. 72시간 전부터 기록된 진실. 이서연 국장의 그 한마디에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일본 대표단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모리야마 심의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여유를 되찾았어요. 코웃음까지 치더군요. 저도 솔직히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와서 무슨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건지. 이서연 국장이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USB 메모리보다 조금 큰 크기였어요. 그게 뭐지? 빈센트 대령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녀가 장치를 회의장 중앙 콘솔에 연결하자 3개의 대형 스크린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화면에 뜬 건 일본 함정 아타고의 실시간 위치였어요. 아니, 실시간이 아니었습니다.
72시간 전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거든요. 이것은 7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함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이서연 국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통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통신 내용이라고? 일본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이었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입니다. 국제법 위반이에요. 모리야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국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공해상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은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함대는 기본적인 통신 보안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그녀의 반박에 모리야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자 암호 체계를 포기하고 미군 체계에 의존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첫 번째 녹음을 재생하겠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일본어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어 자막이 동시에 화면에 떴어요. 본부, 여기 아타고. 작전 지시 확인 요청. 아타고, 여기 본부. 작전명 다케시마 탈환. 독도 12L이 접근 후 위력 시위 실시. 훈련 명목으로 위장할 것.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훈련 명목으로 위장하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모리야마 심의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에 앉은 일본 대표 단원들이 급히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사흘간 침묵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야.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하려고. 두 번째 녹음입니다. 이서연 국장이 말했어요. 이번 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라누이에서 본부로 한국 해군 동향 보고 부산 기지 함정 출항 없음. 한국은 우리 접근을 모르는 것 같음. 본부에서 시라누이로 확인했다. 한국 감시망이 우리를 탐지 못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이 대목에서 이서연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을 탐지하지 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한국 해군 통합작전사령부의 감시 화면이었습니다. 72시간 전부터 기록된 타임랩스 영상이 재생됐어요. 일본 함대 3척의 움직임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출항 순간부터 독도 접근까지 모든 경로가 완벽하게 추적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1초도 빠짐없이요. 저희가 왜 대응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서연 국장이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일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 세계에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대표는 메모를 휘갈겨 쓰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녹음입니다. 이건 어젯밤 것입니다. 이서연 국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타고에서 본부로. 내일 나토 회의 관련 지시 요청. 본부에서 아타고로. 회의에서 300페이지 백서 발표 예정. 한국이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우리 승리다. 한국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까. 회의장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일본이 한국을 얕봤다는 게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모리야마 심의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녹음은 조작된 겁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서연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원하시면 나토 기술팀의 검증을 받으시죠. 저희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모리야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검증을 받으면 진짜라는 게 확인될 테니까요. 실시간 여론조사 화면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숫자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일본 주장이 타당하다 31%, 한국 주장이 타당하다 52%, 판단 보류 17%, 불과 10분 만에 30%포인트가 역전된 겁니다. 일본 대표단 쪽이 술렁거렸어요. 모리야마는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 대령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한국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무력감이 아니라 전략이었던 거예요. 적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터뜨린 거죠. 이서연 국장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서연 국장이 말했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지? 저희는 일본 함정의 위치와 통신만 파악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보지 못한 것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일본 잠수함 소류의 정확한 수중 위치가 3D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수심, 속도, 방향까지 전부요.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고요? 화면에 떠오른 건 동해 전체를 3D로 구현한 입체 지도였습니다. 수면 위, 수면 아래, 공중까지 3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각 층마다 움직이는 점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은 한국 함정, 빨간 점은 일본 함정, 노란 점은 민간 선박이었어요. 그리고 수면 아래 깊은 곳에 주황색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잠수함 소류였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해군 통합 감시 체계입니다. 이서연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독도 반경 500km 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수상함은 물론이고 잠수함까지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잠수함 추적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잠수함은 탐지하기 가장 어려운 목표물입니다. 어떻게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겁니까? 이서연 국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동해 해저 지형이 상세하게 드러났어요. 그 위로 거미줄처럼 퍼진 선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동해 해저의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총 초원장 2,400km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과 1,200개의 음향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수중 감시망은 미국도 쉽게 구축하지 못하거든요. 현재 일본 잠수함 소류의 정확한 위치는 독도 남동쪽 47km, 수심 287m입니다. 속도는 6노트, 침노는 북북서입니다. 이서연 국장이 데이터를 읽어 내려갔어요. 일본 대표단 쪽을 보니 모리야마 심의관이 급히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자국 잠수함의 위치를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미국 대표단 소속 기술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저희도 방 같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감시 시스템과 대조해 봤는데 한국 데이터와 오차가 0.3% 이내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미국이 한국 데이터의 정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국 대표단에서도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해양국 소속 분석관이었어요. 우리 북해 함대 감시 시스템에서도 같은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평소 으르렁거리던 두 강대국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반면 일본 대표단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이 다급하게 도쿄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통화 내용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류 위치 확인 요청.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한국이 우리 잠수함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일본이 자국 잠수함 위치를 본국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완전히 역전된 거죠. 2분쯤 지났을까요? 모리야마의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답이 나왔어요.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거든요. 도쿄에서 확인해준 위치가 한국 데이터와 일치했던 거예요. 이서연 국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모리야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일본 이지스함 아타고의 레이더 신호 분석이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파형이 겹쳐져 있었어요. 왼쪽이 일본 아타고의 탐지 범위입니다. 오른쪽이 한국 세종대왕함의 탐지 범위입니다. 두 파형을 비교하니 차이가 확연했어요. 한국 측 파형이 훨 넓고 정밀했습니다. 일본 SPY-1D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약 500km입니다. 하지만 한국 SPY-V 계량형은 700km까지 탐지합니다.
이서연 국장이 설명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독자 개발한 KD-DEX 통합 전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한국은 봅니다.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실시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독도 해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시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어요. 독도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 주변을 맴도는 일본 함정 2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작은 점 하나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목표물입니다. 이서연 국장이 말했어요. 일본 해상 초계기 P-1이 독도 상공으로 접근 중입니다. 현재 고도 8,000m, 속도 시속 620km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4분 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일본 대표단이 급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자신들도 몰랐던 정보였거든요. 본국에서 추가 전력을 보낸 걸 현장 대표단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리야마 심의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찰 비행입니다. 합법적인 훈련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서연 국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토 긴급회의 중에 독도 상공에 초계기를 보내는 게 합법적인 훈련입니까? 회의장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졌어요. 일본이 궁지에 몰렸다는 게 누가 봐도 명확했거든요. 3분 후 정말로 일본 초계기가 독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감시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예측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오차는 12초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감탄했어요. 한국의 예측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였거든요. 빈센트 대령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 한국이 일본 군용기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거야. 실시간 여론조사 화면이 다시 업데이트됐습니다. 일본 주장이 타당하다 18%, 한국 주장이 타당하다 68%, 판단 보류 14%, 완전한 역전이었어요. 처음 61%로 앞서던 일본이 이제 18%까지 추락한 겁니다. 이서연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문서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시연이 끝나고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모리야마 심의관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확정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서연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다시 긴장했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지? 이번 자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서연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자리에 계신 특정 국가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국 대표안전 쪽을 향했습니다. 빈센트 대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제에 미국이 왜 나와? 72시간 통신 기록 중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또 다른 녹음 파일이 떴습니다. 타임 스탬프는 이틀 전 새벽 2시였어요. 일본 방위성 본부와 아타고 함장 사이의 교신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어요. 아타고에서 본부로 미 해군 제7함 함대 연락관이 우리 작전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어떻게 응대할까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일본어의 영어 자막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본부에서 아타고로 기존 지침대로 응대하라. 정기훈련이라고만 답변할 것. 작전 목적은 절대 노출하지 마라. 미군에게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표단 쪽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빈센트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아타고 함장. 하지만 미군이 위성으로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텐데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본부 응답. 문제없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다. 지난 30년간 그래왔으니까. 회의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이서연 국장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거짓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30년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폭탄이었어요. 빈센트 대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 있었어요. 모리야마, 이게 사실입니까? 대령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통신은 맥락이 빈센트 대령이 말을 잘랐어요. Yes or no? 30년간 미국에 거짓 정보를 줬습니까?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모리야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말했어요. 다음 녹음을 재생하겠습니다. 이번 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전 함대로 미 해군 공유 시스템에 입력할 데이터는 수정본을 사용할 것. 실제 작전 위치와 다르게 입력하라. 반복한다. 미군 시스템에는 수정된 허위 데이터를 입력하라. 빈센트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미군 정보 시스템에 허위 데이터를 입력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보 은폐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만이었어요. 70년 동맹국을 상대로요. 빈센트 대령이 휴대폰을 꺼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으로 거는 것 같았어요. 통화 내용이 새어나왔습니다. 국방부 연결해 주세요. 긴급입니다. 일본이 30년간 우리한테 거짓 정보를 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브뤼셀 나토 회의에서 지금 공개됐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각국 대표단이 자국 본부에 연락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어요. CNN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외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70년간 속여왔다는 증거가 나토 회의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모리야마 심의관은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외무성 직원이 급히 도쿄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총리실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미국 기만건이 전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빈센트 대령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령, 괜찮으세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캐럴, 나는 20년간 일본을 신뢰해왔어.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믿었다고. 근데 30년간 거짓말을 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일본이 미국에 제공한 정보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한 표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스프레드 시트가 떴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일치 항목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빨간색이었어요. 저도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면 동맹이 아니라 사기였어요. 빈센트 대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정을 즉시 재검토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재검토를 선언한 겁니다. 70년 동맹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어요. 실시간 여론조사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일본 주장이 타당하다 8%, 한국 주장이 타당하다 79%, 판단 보류 13%, 일본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장을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서연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리야마가 멈췄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서연 국장이 회의장 뒤쪽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회의장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 앞에 선 남자.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묵직해 보였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회의장 전체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일본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마모토? 모리야마 심의관이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모리야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야마모토라고 불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사무총장 마크 루터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십니까? 야마모토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겔지입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분석국 소속입니다. 현직이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현직 방위성 관료가 돌연 회의장에 나타난 겁니다.
모리야마가 소리쳤어요. 야마모토 당장 나가.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야마모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의관님. 하지만 오늘은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150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모리야마가 항의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정식 대표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총장은 단호했어요. 이 회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누구든 증거가 있다면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리야마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야마모토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낡은 종이들이었어요. 100년은 넘어 보이는 고문서들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도 긴장됐습니다. 도대체 뭘 가져온 거지? 저는 25년간 방위성 기밀 문서를 관리해왔습니다. 야마모토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150년간 숨겨온 문서들이요. 그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확대되어 표시됐어요. 낡은 일본어 문서였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입니다. 아까 모리야마 심의관이 보여준 그 문서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하지만 심의관이 보여준 건 편집된 버전입니다. 원본은 이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같은 문서인데 뭔가 달랐습니다. 아래쪽에 추가 문장이 있었어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다. 일본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프랑스 대표가 소리쳤어요. 일본 정부 공식 문서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까?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50년간 이 부분을 삭제한 편집본만 공개해왔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마모토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지? 이건 1870년 메이지 정부 내부 문서입니다.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떴어요. 야마모토가 문서의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조선국 소속으로 편의상 일본이 관할하고 있음. 조선과의 우호를 위해 이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을 것.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대마도요? 대마도도 원래 조선 땅이었다는 겁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메이지 정부 스스로가 대마도는 조선 소속이라고 인정한 문서입니다. 150년간 극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모리야마가 소리쳤습니다. 저건 위조입니다. 가짜예요. 하지만 야마모토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원하시면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시죠. 종이, 잉크, 인장 모두 150년 된 원본임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모리야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검증을 받으면 진짜라는 게 확인될 테니까요. 저는 야마모토 씨, 미국 대표 빈센트 대령이 물었어요. 왜 이걸 공개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야마모토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간 이 문서들을 지키면서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나라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야마모토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실시간 여론조사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일본 주장이 타당하다 3%, 한국 주장이 타당하다 90%, 판단 보류 6%, 91%, 압도적이었어요. 일본의 150년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희 정부가 150년간 모두를 속여왔습니다. 그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연 국장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야마모토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150년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역사가 바뀌는 걸 두 눈으로 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마모토의 폭로가 끝난 직후 회의장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고 각국 대표단은 본국에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모리야마 심의관은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CNN 생중계였어요. 화면에 백악관 브리핑룸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화면에 집중했어요. 도대체 뭘 발표하려는 거지?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브뤼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70년간 미국을 속여왔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 트럼프답지 않게 절제된 톤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배신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조치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미국은 독도에 대한 기존 중립 입장을 철회합니다. 한국의 실효 지배를 공식 인정합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미국이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70년간 유지해온 중립을 깬 거였어요. 두 번째 조치입니다. 트럼프가 이어갔어요. 동북아 안보 전략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이동합니다. 일본과의 정봉유 협정은 즉시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빈센트 대령이 제 옆에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역사적이야.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야마모토가 공개한 대마도 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말이 사실이라면 대마도도 검토해봐야겠지. 한국 땅이었다면서?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트럼프가 대마도까지 언급한 겁니다. 같은 시각 도쿄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산나의 총리가 단상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브뤼셀에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독도는 다카이치가 말을 멈췄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백기를 든 겁니다. 150년 만의 굴복이었습니다. 다카이치가 계속 말했어요. 야마모토 씨가 공개한 문서들에 대해서도 진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였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승자의 여유를 보여줄까?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까? 대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의 결과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안을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다른 톤이었거든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한 이상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겼는데 복수하지 않는다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손을 내민다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진정한 대국의 품격입니다. BBC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기술적 우위와 외교적 성숙함을 동시에 갖춘 나라.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빈센트 대령이 제게 말했어요. 캐럴, 나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침묵하는 걸 보고 포기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확신이었어요.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린 전략적 침묵이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신질서의 탄생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함은 기술로 증명되고 위대함은
품격으로 완성된다.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줬다. 독도는 이제 분쟁의 섬이 아니라 진실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동북아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체제가 구축됐고 일본은 진정으로 반성하며 협력 파트너로 변화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품격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